1627년 인조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 너머에서는 후금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청나라라고 부르며 황제의 나라임을 선언했습니다. 홍타이지라는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그들의 야망은 날로 커져갔고 조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도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명나라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나라는 비록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선에게는 큰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최명길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나라의 힘이 명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명나라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더 큰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의 바람 앞에서 조선은 생존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미묘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의 양을 늘리라고 했고 조선의 내정에도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마치 형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점점 더 옥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조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백성들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전통과 명분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청나라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명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조선이 청나라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요구 앞에서 조선의 신하들은 더욱 깊은 분열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조선의 체면과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백성들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묘호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밭을 갈면서도 언제 다시 전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고 상인들도 북쪽 국경 너머의 상황을 걱정하며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문인들과 학자들도 이런 현실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성리학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적 타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을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청나라의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명나라의 쇠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큰 바위 사이에 끼인 작은 나무처럼 조선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636년의 겨울이 깊어질 무렵 조선의 운명을 바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월 8일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이끄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강물 위로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북방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전쟁의 기운이 조선 전역으로 새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홍타이지는 이미 청나라의 황제로 즉위한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선이 명나라와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맺어진 형제 관계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선이 청나라에 완전히 복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무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군의 침입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궁궐 안팎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은 급히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청군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고 조선군의 저항은 미약했습니다. 인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양에 머물러 있다가는 청군에게 포로가 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인조는 밤새도록 신하들과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궁궐의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전쟁의 냄새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인조는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인조는 왕세자와 함께 한양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이곳은 한양에서 남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견고한 산성으로 유사시에 왕이 피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장소였습니다. 피난일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왕의 행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간단한 말을 타고 최소한의 호위만을 데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서리가 내린 길 위로 왕과 왕세자의 말발굽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서는 청군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남한산성에 도착한 인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산성은 확실히 견고했지만 동시에 이곳은 사실상의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높은 성벽 너머로 보이는 겨울 사냐는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넓은 들판 어디선가 청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청군의 징역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조선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계속 남하했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청군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남한산성 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성벽 위에서 망을 보던 병사들은 멀리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청군이 지나간 자리마다 마을들이 불타고 있었고 피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에 실려 오는 연기 냄새는 전쟁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전해 주었습니다. 인조는 성 안의 작은 건물에서 밤낮으로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군을 물리칠 만한 군사력도 없었고 명나라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 비축된 식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청군은 마침내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밖 사방으로 청군의 진영이 펼쳐졌고 그들의 깃발이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성벽 너머로 보였습니다. 이제 남한산성은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끊어졌고 보급로도 차단되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운명의 그늘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남한 산성 안에서 겨울의 추위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성벽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날카로웠고 성 안의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도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혹독한 것은 앞으로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성 밖에서는 청군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고 성 안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놓고 두 개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며 화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상헌은 이미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와 맺은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청나라에 굴복하는 것은 조선의 정신을 팔아버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최명길은 김상헌보다 16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생각은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의 상황을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청군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고 조선군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깊어질수록 성 안의 식량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긴 침묵 끝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의리도 소중하지만 백성들의 생명은 더욱 소중하다고, 무의미한 죽음보다는 굴욕적이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김상헌이 대표하는 척화파는 조선의 전통적인 명불론을 굳건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청나라라는 존재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야만이었고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 최명길이 이끄는 주화파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국력이 이미 쇠퇴했고 청나라의 세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선의 생존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였고 그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외교 노선을 바꾸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매일 같은 논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최명길은 더욱 조용해졌고 최명길이 차분히 현실론을 펼칠 때마다 김상헌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둘 중 하나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상헌의 의견에 동조하며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는다면 후세의 길이 남을 치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최명길의 현실론에 귀를 기울이며 화의가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인조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완전히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김상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가 때로는 최명길의 분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성 밖에서 들려오는 청군의 북소리와 함성은 그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끼, 1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히 드러났고 백성들의 눈빛에서는 불안이 읽혔습니다. 이런 현실은 최명길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상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가 극에 달하더라도 조선의 의리만은 지켜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때로는 역사 속의 충신들을 예로 들며 자신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최명길은 김상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는 김상언의 절개와 신념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런 완고함이 조선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김상언만큼이나 조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은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의견은 정반대였지만 두 사람 모두 조선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격렬했지만 그 바탕에는 같은 나라를 섬기는 신하로서의 동지애가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회의실은 조용해졌지만 두 사람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상언은 자신의 처소에서 책을 읽으며 역사 속 선인들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최명길은 창가에 서서 성 밖의 청군 진영을 바라보며 조선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두 신하가 밤을 지사우며 고민하는 동안 한강을 건너편 강화도에서는 또 다른 운명의 소용돌이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예로부터 조선 왕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처로 삼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은 몽골 침입 때부터 외침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으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도 선조가 머물렀던 안전한 피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바다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혹독한 추위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강과 주변 강들이 모두 꽁꽁 얼어붙으면서 자연스러운 방어막이던 물길들이 오히려 적군의 징용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군의 기병들은 얼어붙은 강 위를 거침없이 달려 강화도로 향했고 조선의 수비군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 방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세자빈을 비롯하여 왕실의 여성들과 어린 복림대군이 있었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날 때 이들은 더욱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강화도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세자빈은 소현세자의 아내로서 왕실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복림대군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앞날이 기대되는 젊은 왕자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궁녀들과 신하들, 그리고 왕실을 호위하던 군사들까지 모두 합쳐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섬에서 전쟁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를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여전히 천연의 요새처럼 보였고 설마 청군이 이곳까지 공격해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하루가 이어졌고 세자비는 남편인 소현세자와 시아버지인 인조를 걱정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림대군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학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37년 1월 22일 이 모든 평온함이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강화도를 지키던 조선군들이 발견한 것은 얼어붙은 바다 위로 몰려오는 청나라 기병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굽소리가 얼음판을 두드리며 울려 퍼졌고 청군의 깃발들이 차가운 바람에 펄럭이며 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조선의 수비대장은 급히 방어태세를 갖추려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에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청군의 공격은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화도의 지형과 방어 체계를 파악하고 있었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조성운도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궁궐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자빈과 복림대군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세자빈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어린 복림대군을 보호하려 했고 복림대군 역시 자신의 나이를 넘어서는 침착함으로 상황에 대처하려 노력했습니다. 청군 장수들은 왕실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포로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인식시켰습니다. 세자빈과 복림대군 그리고 200여 명의 수행원들은 청군의 호의를 받으며 강화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들을 인조 앞에 데려가서 조선 왕실의 완전한 굴복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졌을 때 인조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들이 모두 적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상원과 최명길조차 이 소식 앞에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척화파든 주화파든 왕실 가족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화도에서 남한산성으로 호송되는 길에서 세자빈과 복림대군이 본 것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타버린 마을들과 피난을 떠나는 백성들, 그리고 곳곳에 널린 전쟁의 상흔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자빈은 소현세자의 아내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고 복림대군은 왕실의 일원으로서 당당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남한산성에 도착한 왕실 가족들을 본 인조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와 아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순간 인조는 더 이상 저항할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조상들에 대한 의리도 모든 것이 가족들의 안전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왕실 가족들의 포로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암시했습니다. 인조와 신하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강화도 함락과 왕실 가족들의 포로 상황은 조선의 마지막 저항 의지를 꺾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왕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강화도마저 청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병자호라는 조선의 완전한 패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세자빈과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실 가족들의 운명은 이제 청나라의 뜻에 달려 있었고 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의 함락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진 후 조선 왕실과 신하들 사이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강화도마저 청군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인조는 더 이상 항전을 지속할 명분과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자빈과 복림대군이 포로가 된 현실 앞에서 왕실의 안전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한산성 안에서는 여전히 척화파와 주화파 사이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이미 조선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는 여전히 항복을 반대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명길과 같은 주화파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마침내 인조는 항복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겨울 하늘은 차갑고 흐렸으며 남한산성을 둘러싼 청군의 진영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골룡포를 벗고 백의를 입은 채로 삼전도로 향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조선 국왕의 존엄을 상징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전도에 도착한 인조 앞에는 홍타이지가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태종이 된 홍타이지는 조선 국왕의 항복을 받기 위해 직접 이곳까지 나와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청나라 장수들과 병사들이 위엄을 갖추고 서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홍타이지 앞에서 305고두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의례는 황제에게만 바치는 최고의 예를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는 이 순간은 조선이 명나라와 맺어왔던 수백 년간의 사대 관계를 청나라로 완전히 옮기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인조의 무릎이 차가운 땅에 닿을 때마다 조선 왕조의 자존심과 독립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굴욕적인 의례가 끝난 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청나라에 대해 완전한 신속국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 심양으로 인질로 끌려가야 했으며 이는 조선이 다시는 청나라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담보였습니다. 한편 병자호란 과정에서 끝까지 항복을 반대했던 척화파의 대표적 인물들은 청나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청나라 사람들에게 사막사로 불리며 조선의 강경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학자이자 충직한 신하였으며 나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익한은 1586년에 태어나 조선의 문신으로서 깊은 학문적 소양과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 중에도 청나라와의 화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37년 2월 25일 심양에 도착한 홍익한은 청나라 사람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3월 5일 마침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선비의 기계와 충절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윤집은 1606년에 태어난 젊은 학자였지만 이미 뛰어난 문장력과 깊은 사상으로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병자호란 중 척화론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나라의 치욕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달제는 1609년에 태어난 문신으로 역시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학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637년 4월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홍익한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사막사의 죽음은 비록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했지만 여전히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는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순절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조선 후기 내내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 한 숭고한 행위로 평가받았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체결된 정축하성에 따라 조선은 청나라에 대해 완전한 속국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1639년에는 삼전도에 대청황제 공덕비라는 비석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비석은 청태종 홍타이지의 공덕을 기리고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했음을 기념하는 치욕적인 기념물이었습니다. 이 비석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과 사막사의 순절은 병자호란이 조선에게 남긴 가장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숭고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인조의 항복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사막사의 죽음은 조선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정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두 사건은 이후 조선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 후기 정치와 사상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1637년 2월 8일 조선의 두 왕자는 차가운 북풍을 맞으며 심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25살의 소현세자와 18살의 복림대군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이 길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 심양까지는 먼 거리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세월은 더욱 불확실했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왕세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조선으로 돌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 복림대군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형을 따라 낯선 땅으로 향하면서도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두 왕자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인질이었고 청나라 조정의 감시 아래 지내야 했습니다. 조선의 화려한 궁궐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들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만주어를 배우고 청나라의 예법을 익히며 때로는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나아가 예를 올려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과 서양에서 전해진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명나라와는 다른 정치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견문은 그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현실과 비교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아버지인 인조에게 심양에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글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복잡한 심경이 스며 있었습니다. 복림대군 역시 심양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지내는 것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인 소현세자를 곁에서 지켜보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갔습니다. 청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조선을 그리워했습니다. 1643년 9월 21일 청태종 홍타이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심양에 있던 두 왕자에게도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서 청나라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고 이는 조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왕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조선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심양에서의 생활은 두 형제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서양 문물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훗날 그의 사상과 정책 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복림대군은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선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언젠가 조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인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먼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간의 심양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을 밟는 순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리웠던 조선이었지만 심양에서 본 넓은 세계와 조선의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림대군은 형이 세상을 떠난 후인 1645년 5월에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양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으며 조선에 대한 그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그해 9월 27일 그는 세자로 책봉되었고 1649년 6월 17일 인조가 세상을 떠난 후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었습니다. 심양에서 보낸 긴 세월은 두 왕자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조선 전체가 감당해야 했던 병자호란의 상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도 조선 땅에는 오랜 시간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전도에서 벌어진 굴욕의 순간은 단순히 한 나라의 항복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여파는 조선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조선은 그 아픔 속에서도 천천히 조용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639년 삼전도에 대청황제 공덕비가 세워졌을 때 그 비석은 조선 백성들에게 굴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들은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록하고 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비석 주변의 바람은 항상 쓸쓸했고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조선의 무거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군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조선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전의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상헌과 최명길이 심양 감옥에서 화해했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뜻깊은 화해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척화와 주화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선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상처받은 조선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홍익한, 윤집, 오달제, 사막사의 순절은 조선 백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심양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조선에 대한 충성은 비록 나라가 굴복했을지라도 조선인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막사의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며 그들의 희생을 통해 조선의 혼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조선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1649년, 조선은 병자호란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심양에서의 긴 유배 경험을 통해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목격했던 효종은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남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조선의 국력을 기르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서서히 병자호란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농민들은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상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학자들은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관리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회복은 조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조공 부담은 조선의 경제에 큰 압박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자주성이 크게 제약받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병자호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상처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조선 사회 전체의 정신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땅 위에서도 새로운 싹이 돋아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새우며 들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조선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통해 더 강인한 의지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패배의 경험은 조선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립과 자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선은 병자호란의 교훈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청나라의 굴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의지는 조선 후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훗날 조선이 다시 한번 역사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조선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조선인들의 정신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